그 종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지금 먹거리 위험 뭐 이런 관련해서 큰 이슈 몇 가지 이슈들, 첫 번째는 이제 광우병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자, 특히 종자의 그 기업 지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자 자금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먹거리 보장, 특히 먹거리 보장, 푸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식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를 했었고, 식량 자금률을 낮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쫓아가 보면 종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 쌀 이런 것들도 그 종자 면에서 굉장히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종자 로열티 지급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의 먹거리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종자와 관련되는 것이긴 한데, 그 유전자 변형 작물 식품입니다. 그래서 GM 관련해서는 이제 뭐 사실 많은 종자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제2의 녹색혁명, 그러니까 제1의 녹색혁명이라고 하면 뭘까요? 유전자 변형. 제1. 1차 녹색혁명, 그죠? 육종을 통한. 사실 2차 농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GM, 뭐 여러 번 얘기됐지만 1차 녹색혁명이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종자 개량 혹은 다수학 품종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은 이제 일종의 공유제, 공공재로서 모든 농민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식량을 증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제2차 녹색혁명, 특히 이제 GM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아니죠, 이제는. 그죠? 사기업들, 뭐 칼진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농식품 종자 기업들이 이 GM을 선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뭐 잘 아는 것처럼 기존의 생물, 지난번에 동영상에서도 봤었죠, 그죠?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전혀 종이 다른 종 간에도, 생물체 간에도 유전자적 결합이나 변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GM 상업화된 GM 먹거리는 이제 칼진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에서 개발한 토마토, 그죠? 토마토가 이제 최초의 GM 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주로 사료용 혹은 가공용 작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죠. 그래서 콩이라든지 카놀라, 면실류, 옥수수.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소비하지 않지만 사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혹은 가시성이 낮은 거죠.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뭐 우리가 과자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고기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튀김, 기름을 통해서 먹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작물들이 지금 빠르게 유전자 변형 작물로 공급되고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콩, 뭐 옥수수, 콩 수입량의 80%, 옥수수의 75%.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료나 기름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상당 부분 사실은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미국이 국가로 본다면 가장 이제 GM 관련해서 공격적인 투자 혹은 수출, 판매 이런 것을 주도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럽은 GM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 이제 아시아 국가라든가 제3세계에서는 일단 식량 의존적인 국가들이고 대부분 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되는 농작물의 가격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GM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유럽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GM과 관련돼서는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잘 알려지고 뭐 많이 논의되는 것이 제초제 저항 작물이죠, 그죠? 제초제 저항 작물. 책에 따르면 뭐가 있죠? 지난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제초제 저항 작물, 유전자 변형 뭐 이렇게 해서 농약과 작물을 연계시켜서 세트로 판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름이 뭐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나왔네. 몬산토. 여기가 아니면 뭐 여기 오드 쪽에 나왔을 텐데 그죠? 아, 여기 있네 그죠? 그죠? 라운드 그죠? 라운드업. 제초제가 라운드업 레디라는 지혜로 예. 하는데 그죠? 80세로 왔네요. 150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150쪽에 보시면 뭐 그야말로 이 GM과 관련된 굉장히 상징적인 작물이죠. 상징적인 작물이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종자와 제초제 그야말로 일종의 각기 다른 상품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제초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라운드업 레디,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제초제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약에 대해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잡초들은 다 죽는 데 의해서 이렇게 해서 종자와 제초제를 한꺼번에 팔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전략의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고 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동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그래서 제초제도 사고 또 작물도 사고 이렇게 종자도 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 GM 관련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이 G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혹은 편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식량 증산이죠. 식량 위기다. 우리가 전 세계에 뭐 기아에 시달리는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가 8억이다, 10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증산해야 한다. 식량 생산을 늘려야 되고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손현진 양. 만약에 식량을 늘린다 그러면 뭐 식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식량 식량, 농산물 생산 일단 생산이 돼야 되죠. 생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종자 어떻게? GM을 통해서 그죠? 네. 그죠? 예. 혁명, 녹색 혁명, 그죠? 그 이제 기업의 주장이죠. 식량을 증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자 이를 통해서 엄청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식량 증산시키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뭐가 있었죠? 앞에서 말한 게. 지금 GM 종자 개량 뭐 GM을 통한 녹색혁명, 제2차 녹색혁명 그죠? 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자, 농산물의 양이죠. 절대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심어야죠. 그렇죠. 네. 많이 심기 위해서는 그러면 농지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땅이 아직 농지가 아닌 땅이 많으니까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네. 네. 사실 중요하죠. 그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종자가 있어야 되고 농지가 있어야 되고 농지를 늘리면 된다.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예, 그죠? 자, 농지를 늘릴 수 있겠어요? 농지. 좀 전에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은 많으니까 농지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익이 나는지 네.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지로 쓰기보다는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많이 지으니까. 예,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는데? 실현 가능성. 이게 땅값 때문에 예. 그 가장 큰 문제인데 나중에 또 그게 비싸지면 식물이 곡식이 비싸지면 또 이제 또 다시 그게 더 이득이 되니까 또 짓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좀, 뭐, 한 몇십 년 굶다 보면, 그 식량이 부족하다 보면, 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 토지를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예, 뭐 그런 또 제안.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종자, 농지, 또 뭐 하나. 예. 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예. 식량 생산량을 늘린다. 그러면 농지를 늘리면 절대량이 늘어나겠죠. 종자, 또 뭐가 있죠? 기술. 그렇죠. 기술이죠. 그죠? 기술인데 이제 아까 뭐 종자 개발도 하나의 기술이겠지만, 이를테면 과학적 투입제. 그래서 말하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종자. 그래서 GM을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농업 투입제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농약, 그죠? 비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절대 생산량을 늘리자. 뭐 이런 게 있을 때면 식량 증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농지를 늘리는 거는 아까 두 학생이 얘기한 대로 사실 상당히 일반적인 지금 추세가 도시와 산업화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있던 농지도 점점 사라지죠,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빠르게 도시와 산업화되면서 농지가 사라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탈농화, 탈농촌화라고 표현하는데 디페전타이제이션, 농민들이 사라지고 있죠. 농민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농지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도시나 산업 부문이 팽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굉장히 거스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당분간은. 아마 모르겠어요. 100년 후에 정말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시 뭐 건물을 헐고 농지를 만들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입제.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산업형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농약이라든지 뭐 비화학 비료 이런 걸 통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 또 이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GM을 통해서 식량 이게 그야말로 새로운 혁명이다. 그래서 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이제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식량 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양의 문제가 아니고 분배의 문제고 혹은 어떻게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하는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육식의 문제 이건 비효율적으로 고기를 먹일 게 아니라 콩을 사람이 먹으면 옥수수를 사람이 먹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굶주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뭐가 없어서 굶주리죠? 만약에 딱 하나 찍는다면 가로가 없어서 가로 이 없어서 굶주린다. 식량? 예, 맞네요.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 맞죠? 그럼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름이 뭐죠? 안동연. 예. 밥이나 뭐 먹거리, 식품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생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사기 위해선 뭘로 사죠? 돈. 그렇죠. 돈입니다. 가로 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죠? 돈이 없어서 그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분배 문제, 그러니까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돈의 문제죠. 돈이라고 하는 게, 근데 돈이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난번에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 뭐 그다음에 뭐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불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를 저 사람은 못나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다. 결국 이제 개인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굶주리면 그 사람은 뭐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적인 태도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좀 사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빈곤이나 빈부격차의 문제 혹은 뭐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스템,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자원을 독점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배제되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런 불평등이나 체계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이 아마 이제 사회과학도들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 위기의 문제, 식량 상대적 부족에 따른 기아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회 체계, 불평등 구조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1차 녹색혁명, 2차 녹색혁명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1차 녹색혁명의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구는 공공부문이에요. 정부, 그죠? 아니면 국제적인 공공기구들, 연구센터도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2차 녹색혁명에서는 사기업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녹색혁명에서 식량 보장, 식량을 개인들에게 공급한다고 하는 거는 공공적인 어떤 정책의 입장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공공적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는 누굴까요? 그쵸, 정부죠. 정부죠. 정부는 어쨌든 개별 국가 내에서 여러분들을 국민으로 인정해. 시민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시민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녹색혁명 혹은 뭐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속에서는 중요한 행위자가 정부의 역할이 막 줄어들어요. 민영화하고 뭐 정부의 탈규제하고 뭐 이러면서, 그 대신에 누가 중요한 행위자가 되죠? 사기업들이죠.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사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식량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제 이런 소수의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이 식량 부문을 지배하고 있고, 지난번에 여러 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종자에서부터 가축 사육과 가공, 유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제 기업에서 내세우고 있는 GM을 통한 식량 보장의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런 공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특히 이제 GM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비용들을 회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둔 것인지 하는, 그래서 이런 논리 속에서 과연 GM이 안전한가 하는 데 대한 사실은 공공적 차원, 정부라든지 시민적 차원에서의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잖아요. 그런 데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해서 GM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개발자가 확증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가 어려운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GM이 위험하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마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 이미 상용화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들 때문에 유럽의 접근성이 낮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밖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에는 이 소위 말하면 자유시장의 논리, 어떤 기업 활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값싼 식량의 공급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제 공격적인 기업 활동을 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GM이라고 하는 게, 실제 농장에, 밭에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일종의 이제 전이가 된다는 거죠. 전염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 3, 4년 전에 풀무원 두부, 그건 뭐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특정 업체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죠. 그죠? 풀무원 두부가 있는데 풀무원에 나온 두부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의 두부가 있어요. 한번 마트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풀무원 유기농 두부도 있고, 풀무원 국내산 두부도 있고, 그냥 풀무원 두부도 있어요. 근데 이제 풀무원 국내산 두부에서, 무슨 뭐 검사를 아마 과학적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 변형 콩, 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막 언론에서 막 이제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풀무원 측에서는 뭐 저는 풀무원 측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신들은 절대로 유기농 콩을 재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유기농 콩을 재배한 농가에서 콩을 구입한 적이 없다. 분명히 국내산 콩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콩을 자기들이 취급하지 않는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부에서는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유전자 콩을 재배한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런 것이 전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설명을 설명했었고, 뭐 이제 그런 사례들은 우리 책에도 보면 그 캐나다의 농부 이야기가 있죠. 캐나다의 농부. 그래서 카놀라였나요? 옥수수였나요? 하여간 이제 캐나다의 농부가, 전통적인 자기는 이제 하여간 콩인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몬산토에서 만들어 놓은, 콩이 사실은 검출이 됐고, 이거를 이제 이 농민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아마 그 책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잠깐 사례를 볼까요? 그렇죠? 잠깐 책 좀 빌려도. 154쪽에 볼까요? 그죠? 154쪽에. 저쪽 보시면 책을 안 가져왔네. 그죠? 그러면 책 주인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한 편부터 읽으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 한편 캐나다 대평원 지역. 조금 천천히 소화할 수 있게. 지금 책들이 없으니까. 네. 캐나다 대평원 지역에서 유체의 일종인 카놀라를 재배해온 농민 퍼시 슈마이저를 몇 해 전 몬산토가 자사의 유전자 변형 카놀라 종자를 훔쳤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반발해 슈마이저는 자신의 비유전자 변형 non-GM 카놀라 재배 농지를 몬산토가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오염시켰다며 맞소송을 냈다. 몬산토는 1990년대 후반에 유전자 변형 카놀라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는데 이 카놀라는 이 회사가 만든 라운드업 제초제를 뿌려도 끄떡없는 제초제 저항성 카놀라였다. 이 종자를 구입한 농민들은 기술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종자를 저장하거나 다시 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은 새로운 종자를 매년 몬산토에 다시 사야 한다. 슈마이저는 자신의 농지에서 40년 동안 비유전자 변형 카놀라를 재배해왔고 몇 해 전 여름에 몬산토의 강력한 제초제 라운드업을 뿌렸다. 몬산토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슈마이저의 밭에서 채취한 샘플로 유전자 조사를 한 끝에 그가 자사의 종자를 훔치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반대로 슈마이저는 제초제 저항성 종자들이
주변에서 자신의 밭으로 날아온 것이며 따라서 오히려 몬산토가 자신의 밭을 오염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6년의 법정 싸움 끝에 캐나다 대법원은 슈마이저가 글라이포세이트 저항성 카놀라 종자를 저장, 재파 중에 몬산토의 특허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캐나다 농민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과정에서 특허받은 유전자가 작물에 옮겨졌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유전자를 이용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 네. 그래서 결국 거기 그 사진에 보면 농민 퍼시 슈마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슈마이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비유전자 변형 전통의 카놀라 종자를 지난 40년 동안 심어왔는데 오히려 자기 이 카놀라가 오염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 적반하장이죠. 오히려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들이 맞고소하면서 장기간의 이제 소송을 벌였는데 결국은 뭐 일개 농민이 몬산토라고 하는 거대 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약간 굉장히 약간 억울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사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생태계 전이, 전염, 확산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고 뭐 일본 같은 데도 사실 그런 사례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유전자 변형 작물을 싣고 간 트럭이 트럭에서 옥수수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주변에 농장에 옮겨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왕왕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라운드업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유전자 변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라운드업 콩. 아까 슈마이저 얘기도 나왔었지만 라운드업 콩, 라운드업 레디, 라운드업 이렇게 세트로.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확한 종자가 그래서 육종학을 통해서도 종자를 없애는 그 씨앗을 없애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장춘 박사 한국의 무슨 대표적인 생명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육종을 통해서 수박의 씨앗을 많이 없앴어요. 수박 씨의 숫자를 줄이고 크기를 줄이고 그 대신에 이제 F2 다음에 이제 씨앗을 다시 이제 심으면 잘 안 나는 이런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제 육종학적 전통이 있지만 이제 GM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종자 자체를 이제 산출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파프리카 얘기 잠깐 나왔죠. 파프리카 얘기 나왔는데 김제 익산 이런 지역에 보면 파프리카 농장이 유리 온실로 돼서 굉장히 자본 투자가 많은 그런 사업이에요. 주로 이제 일본의 고급 백화점에 수출하는 파프리카 뭔지 아시죠? 네, 약간 피망 비슷하게 생긴 건데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파프리카를 많이 심는데 저희 가서 이제 한 2, 3개월 농민들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통 경로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했었는데 델몬트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델몬트라고 회사가 와서 이제 계약 재배를 해서 일본 시장에 갖다 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면 전혀 종자를 맺지를 않아 씨앗을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씨앗을 사다가 재배를 하면 특정한 굉장히 대부분 자동화가 잘 돼 있고 물이라든지 아니면 수확을 위한 롤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신나게 한 3개월 동안 막 파프리카를 수확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살 터미네이터라고, 자살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보통 사실은 모든 종들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종들이 일정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생식 기간이 되면 생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하는. 그래서 이제 그 종자 후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종이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한 소위 말하면 터미네이터 유전자가 들어간 작물들은 막
수확을 하다가 채소나 과일이나 열매를 맺다가 그냥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기 때문에 씨앗을 채종할 수가 없죠. 씨앗이 없고 그 얘기는 이제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네덜란드의 종자 회사에서 그 종자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래서 이 종자 구입비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인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로얄티 문제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특히 채소 부분, 화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외국 종자를 들여다가 그냥 심고 수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준환성 혹은 지속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종자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여성 농민회라고 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 우리 종자 지키기, 그래서 우리 종자를 이제 다시 복원하고 그것들을 이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좀 생산을 확대시키려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대한 힘 속에서는 사실 굉장히 취약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통계표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이런 다양한 농식품 관련 부문 산업들이 서로 이제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로 성장한 카길 같은 회사와 몬산토라고 하는 이런 화학 농업 이런 쪽 기업들 간에 합병이 연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같이 이를테면 이제 이 식량, 작물 이런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제 뭐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먹거리의 생애 주기, 그죠? 생애 주기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와 있는 파프리카, 식탁에 올라와 있는 무슨 옥수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갔고 그 전에 생산, 종자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종자에서부터 농장까지, 혹은 종자에서부터 여러분의 혓바닥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여러 복합 과정이 사실은 소수의 거대한 기업들에 의해서 또 그들 간의 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합체, 그래서 농식품 복합체란 말을 써요. 복합체, conglomerate란 말을 쓰는데 이런 복합체들이 우리 식탁 이전 혹은 우리 이전의 과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고, 과연 이게 이제 민주적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사실은 민주적이냐.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이고, 또 그것이 시민으로서 여러분들 존재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 권리라면 식권이란 말이죠. 식권이란 말을 쓰는데 food right, 식권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혹은 정의로운 것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만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어떤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보시면 GM 작물이 하여간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 아르헨티나, 아메리카 대륙, 그다음에 중국, 작물로 봐서는 이제 콩, 그죠? 옥수수, 면화, 카놀라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직접 식용으로 쓰는 밀이라든지 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상업화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우리 식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확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이제 이거는, 학자들 간에도,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아직은, GM 작물 혹은 GM으로 만든 식품의 건강상의 어떤, 위험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충분한 자료로 지금 축적하지 못한 상태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아마 특히 아시아의 소비자들, 혹은 뭐 아프리카의 제3세계 소비자들이 GM 관련된 작물을 먹었을 때 10년, 20년 후에 어떤 건강상의 변화를, 뭐 몸상의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자료로 축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원인을 추적하기는, 만약에 몸 건강상의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뭐 확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인과관계.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뭐 하여간 건강에 특정한 이상이 있다 했을 때 이것이 GM 식품 많이 소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과적으로 밝히기가, 그 인과관계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유전자 이식 매개체로 사용되는 독성 바이러스 때문에 알레르기라든지 독성 중독이라든지 암 발병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지적 혹은 주장이 있고, 또 그것을 반박하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확증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GM과 관련된 찬반 양측 혹은 전문가들이 간에도 사실은 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통해서 이제 GM에 대해서 상당히 보호적인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GM의 경우가 그렇죠, 지금. 그죠? 심각한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특히 안전성 확증의 책임이 새로운 위험 물질 생산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이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것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이나 민간단체가 확증해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즉 소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생산자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GM에 대해서 유럽은 여러 가지 이제 장벽들을 무역 장벽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법상의 소송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죠. 다음. 근데 이런 몇 가지들, 광우병, 유전자 변형 작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다시 또 들여다보고,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왜냐하면 이런저런 식품 관련 위험들이나 위해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광우병도 그렇고, 이제 GM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어쨌든 위험하다고 느끼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현실이죠. 사회적 실제이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위해와 위험을 구별해요. 해저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위험 인자와 관련된 과정의 내적인 속성, 추상적으로 위해 요소는 누리교회에 따라 현재화되지 않을 수도 있음. 그래서 GM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위해가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위험으로 바뀌는 건 아닌데, 위험은 위해의 발생 가능성과 위해의 결과가 보여줄 심각성으로 구성이 된다. 확률, 발생 가능성과 위해의 심각성, 이것을 이제 곱하면 위험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해와 위험을 구별하는데, 다음. 근데 이런 것들이 위해 사건들이죠. 광우병 세구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식품 안전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불량 만두,
김치의 기생충, 뭐 과자 첨가물 위해 파동, 중국산 멜라민 사건, 뭐 미국산 쇠고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해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위험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확률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위험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위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식품 위해 케이스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이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나에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위해에 따른 그 결과가 파괴적이면 심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해가 줄 수 있는 어떤 영향, 결과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날 확률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곱하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 그러면 이제 위해도는 굉장히 크겠죠. 광우병 걸리면 거의 이제까지는 인간 광우병에 걸리면 거의 다 사망이죠. 그죠? 사망. 위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사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뭐 로또에 걸릴 확률보다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그게 확률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곱해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확률은 낮지만 위험성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거의 뭐 치명적이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예를 들면 뭐 김치 기생충이 좀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그 위해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확률이 우리가 급식 혹은 식당 중국 식당 가서 수입한 무슨 중국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기생충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기생충 알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확률이 높다면 그 위해도는 낮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높다면 치명적이고 그리고 내가 뭐 식당에서 밥을 먹기만 하면 그 위해가 나에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 위험성은 무지하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해의 파급력과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 이제 연구팀 SSK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 먹거리와 관련된 연구팀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위험 인식을 조사를 한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위해의 심각성이겠죠. 위해의 심각성, 그 다음에 본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것도 가능상이 아니라 가능성이겠네요. 그죠? 오타가 있네요. 네. 그래서, 자, 한국 사회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뭐,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백의 위험사회라는 말도 있었죠. 위험사회. 근데, 그 위해의 심각성과 그것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곱해보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위험하다, 위해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 게 첫 번째 요 컬럼이죠. 그죠? 그래서 보면 뭐를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거 위해의 파급성, 혹은 위해의 어떤 심각성. 이 표에 따르면 먹거리. 먹거리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 왼쪽 사회적 위험의 심각성부터 먼저 보세요. 이거는 이제 1점에서 5점 척도로 1점이면 그렇게 그 위해도가 낮은 거, 그 다음에 5점이면 매우 높은 것, 매우 큰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폭력, 테러, 환경 위험, 자연재해,
쭉 해서 먹거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1점부터 5점까지 했을 때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냈을 때 뭐가 가장 그 위해의 심각성 혹은 위험의 심각성이 높다고 생각했을까요? 응답했을까요? 예,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예. 환경은 그렇죠? 예, 환경오염 3.05 평균이에요. 그래서 점수의 편차가 크진 않지만 여기 한국인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뭐가 좀 위험하냐, 그 위의 심각성이 크냐라고 했을 때 환경. 그래서 뭐 실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실직, 실직. 그 다음에 뭐 3위가 자연재해. 먹거리는 이제 6위 정도, 2.89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해의 심각성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 확률을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는 1위가 먹거리. 그쵸, 먹거리죠. 먹거리. 우측에 보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렇게 봤을 때 먹거리 위험성. 그 다음에 2위가 환경오염.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의 어떤 자신의 어떤 몸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도 보니까 1, 2위 가능성이 있다. 먹거리 같은 경우도 상 6위 정도 그 위험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에게 그런 어떤 위험이, 먹거리와 관련된 위해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먹거리와 관련된 위해에서 뭐 구체적으로 쭉 늘어나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한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 GM부터 시작해서 식품 첨가물, 중금속, 방사능 오염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요인들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피해 가능성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보면 식품 첨가물 3.30, 그죠? 5점 척도에서 평균값입니다. 잔류 농약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잔류 화학 물질, 음식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뭐 식품 중금속, GMO. 그래서 GMO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식품 첨가물, 뭐 멜라민이라든가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 좀 이따가 얘기 좀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제 특히 뭐 채소라든지 과일에 있는 잔류 농약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잔류 화학 물질 상대적으로 이제 저 뒤에는 뭐 좀 집어넣은 본 것인데, 뭐 음주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음주는 그냥 뭐 술은 뭐 2.64면 꼴찌네요, 그죠? 술은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가만있어 보자. 이게 언제 거죠? 23. 오늘 저기 저 EKU에다 내가 올린 거 아니지? 네, 그거 잠깐만. 제가 오늘 다시 또 약간 수정 보완을 해서 최근에 연구 성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분야 관련 연구들이 뭐 이런저런 흥미로운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아이템 중에서 특별히 이제 광우병 부분하고 GM 관련된 이제 후속 조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광우병과 관련된 이제 위험 인식, 뭐 위험과 관련된 뭐 이런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박희재 교수의 작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이제 2011년에 1,077명 전 국민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물론 샘플링을 해서 전국 조사를 해서 광우병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분포를 보면, 이제 응답자 분포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한 사람, 이거는 4점 척도예요. 4점 척도. 1점에서 4점까지.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조사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뭐 조사하겠다는 팀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뭐 이제 어떤 진술을 놓고 동의하지 않느냐, 매우 반대부터 아주 동의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4점으로, 지금은 매우 반대, 반대 동의, 매우 동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보통을 넣게 되면 5점 척도가 되겠죠. 이 경우는 4점 척도예요. 4점 척도에서 봤을 때,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약 65% 정도, 65% 정도가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산 쇠고기 위험이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현상, 그 자체도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죠. 그래서 65%에 가까워, 65% 정도의 응답자들, 혹은 저희가 이제 전국조사를 과학적 샘플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65% 정도는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과학적 팩트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진술에 대해서도 약 67% 정도가 미국산 쇠고기는 실제 위험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한번 물어본 거죠.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됐다. 그러니까 이제 광우병이 위험하긴 하지만 수입고기가 막 그렇게 위험할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매우 반대하는, 과장이 아니다, 실제다 라고 이제 응답한 사람이 한 몇 프로 되나요? 50% 이상 되죠. 51%, 52% 정도가 절반 이상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반대로 이제 43%, 44% 정도는 과장이다. 이게 그 당시에 2008년 당시라든지 이후에 이 광우병 위험이 막 여러 가지 어떤 뭐 매체라든지 사이트를 통해서 과장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몇 프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라의 어떤 공공적 목표, 이익 이런 걸 위해서 주로 이제 FTA와 관련된 것이었죠. 자유무역이라든가 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거의 60% 가까이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지만, 그것이 또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발전, 국익 이걸 위해서 뭐 수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은 좀 이렇게 약간 모순적이라고 할까, 이런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다음.
그리고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한 80% 정도는 쇠고기를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꼭 이 말이 꼭 무슨 한우만 산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단 마트에 갔을 때 이게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한우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한우를 좋아하지만 한우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미국산은 아까 이 조사에 따르면 좀 위험하니까 그럼 호주산을 사야지. 그래서 호주산을 사기도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우를 사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믿지도 않고 그다음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 미국산 사지 뭐 내가 이거 먹어서 광우병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산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원산지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화된 행위이다. 그것과 이제 소비 행동은 별개이겠지만 어쨌든 가격보다 안전 중시하는 것으로 나왔고 흥미로운 거는 이거는 이제 GM과는 좀 나중에 볼 GM과는 구별되는 것인데 이 위험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를 조사하면서 다른 이제 사회적 변수들을 쭉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뭐 계급이라든지 뭐 학력, 종교 뭐 이런 사회 인구학적인 그런 변수들을 보기도 하고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성향이라든가 신뢰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사람들, 일반적으로 볼 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광우병 우려도 높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과적 관계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게 뭐 광우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아니면 GM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근데 어떤 신뢰, 어떤 제도냐 하면 하나는 정부. 정부가 왜냐면 뭐 신자유주의 어떻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정부라고 하는 공공적 기구, 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안전을 이렇게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이고 제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믿으면 뭐 먹거리 위험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또 하나가 과학에 대한 신뢰도예요. 과학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적 역할을 한다라고 신뢰하면 사실은 과학이 얘기하는 걸 믿겠죠. 과학이 이건 안전하다 그러면 이건 안전한 것이고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 위험한 것이다면 과학자들을 믿고 자기가 왜냐면 각자가 그 위험을 전부 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체로 이제 뭐 미디어라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은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일반론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낮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도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의미 있는 어떤 인과의 고리, 광우병과 관련돼서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진보적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그런 사람들이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높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소득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수들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데 가구의 소득이 높으면 광우병에 대한 우려도가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굉장히 이건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이것을 보여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겠죠. 돈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걱정을 별로 안 한다. 일반적으로 뭐 이 조사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죠? 교육 수준이 높은데 그래서 학력과 소득은 되게 비례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계급을 구성하는데 상류층 계급을 구성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가구 소득도 높고 약한 통계적 관계이긴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서 더 걱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Why? 왜? 그죠? 왜 그럴까요? 혹시 마지막 질문. Why? 그렇죠? 왜? 가구 소득이 늘어나면 예. 그 한우를 소비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미국산을 소비하지 않으면 광우병 우려도 예. 바로 맞습니다. 예. 그냥 그 순간 고민도 안 하고 그죠?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냥 설명을 해줘 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일반화시키기보다는 개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광우병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광우병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광우병 뭐 미국산 쇠고기 나쁘지 뭐 위험하지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한우 먹으니까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뭐 광우병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반론을 자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마 가구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뭐 자원을 활용해서 한우를 미국산 쇠고기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뭐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 그 다음에 이제 GM 관련입니다. GM 관련인데 이거는 이제 2011년도 SSK 위험인식 조사와 그 다음에 유로바로메터, 유럽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 EU 회원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이렇게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 문항이 상당히 유사한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GM, 아까 이제 식량 위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가난한 나라가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GM 작물이, 그죠? 유전자 변형 작물이. 그 다음에 이제 EU에서는 GM food helps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보시면 한국 사람들 최상단이죠, 그죠? 거의 뭐 80% 가까이가 이건 가만있어 잘 모르겠다 저기 이제 잘 모르겠다. 요 부분은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로 해서 좌와 우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압도적으로 한국인들은 GM이 가난한 나라 혹은 뭐 사실은 그 얘기는 빈곤층에게 굶주림의 문제,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EU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40% 정도가, 한국은 80% 정도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EU는 GM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식량 외국,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의 사람들을 도우는데 한 40% 정도만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아마 유럽 사람들이 GM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제3세계에서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동의하는 비율이 한 36%, 37% 정도. 그 이제 그 얘기는 57% 정도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끼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GM이 어떤 의미에서 잘 모르지만, 자세한 그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환경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U의 경우에도 오히려 한국보다 뭐 비슷하게 하지만 한국은 다소 낮았어요. 그래서 약간 의외의 결과인데,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GM, 제가 볼 때 EU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이 EU에 비해서 GM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어쨌든 GM은 나쁠 것 같아. 이건 좀 환경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에 이 도움을 준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유럽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유럽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발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60년대 이후에 경제 기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고, 이런 발전주의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뭐 한국, 싱가폴 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런 발전주의가 개인의 내면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 발전이 중요하고, 성장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광우병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국익을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나라의 경제 발전 뭐 이런 게 제일, 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보면 GM은 환경에 되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EU는 전반적으로 GM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제에도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는 그 각각에 대한 어떤 무슨 아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GM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태도가 여러 가지 다른 세부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몰리도록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부정적이지만 환경 나쁠 것 같아. 그러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경제를 위해서는 GM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밖에 이제 좀 밑으로 가서 GM의 건강, 인체 해로움, 그다음에 뭐 그 항목도 재미있죠.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고 뭐 한 60% 이상이 60% 이상이 GM이 인체에 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생각의 측면에서 보면 GM의 위해성에 대해서 오히려 유럽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GM의 용인도 이런 거는 뭐 그래도 나라 발전, 경제를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조금은 모순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재미있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80% 정도가 GM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사회학적 혹은 진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 비해서 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과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GM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적어도 이제 뭐 환경, 모험 뭐 이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또 동시에 경제 발전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에요. 환경의식 조사를 해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또 동시에 경제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조사의 어떤 패턴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죠. 다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한국인들의 어떤 GM에 대한 태도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신뢰가 높은, 아까 이제 정부 신뢰, 과학 신뢰 얘기했었죠. 이 제도,
과학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우리에게 뭐 하여간 진리를 밝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고 과학도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과학자들도 뭐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를 신뢰하면 또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근데 또 동시에 정부를 신뢰하면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우려도 높아요. 이제 질문은 각기 다르겠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높은데, 정부를 또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유전자 변형식품 우려에 대한 우려도는 낮은 걸로 나왔어요. 우려는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과학에 대한 신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이는 요거는 두 개는 똑같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 긍정적인데,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우려가 낮은 우려를 물어봤을 때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반비례 관계가 나왔는데, 과학에 대한 신뢰는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비례 관계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면 뭐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높더라. 그래서 일종의 높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기 구성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과학을 별로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비해서 아까 이제 봤지만 광우병의 경우에는 정책 성향이 굉장히 중요했죠. 즉 진보적인 정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광우병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높았는데, GM의 경우에는 정책 성향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조사 결과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